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쓸개라고 표현하는 담낭은 저장소와 같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하고 있다가 소화가 잘 되도록 십이지장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런 담낭에 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담석이라고 하죠.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인이 뭘까요? 담석이 있으면 모두 떼어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담석증에 대해 알아보고요. 코피가 날 때 무척 당황스럽잖아요. 코피는 왜 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에드 시런의 퍼펙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흔히 쓸개로 불리는 담낭에 생기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치료에서 담낭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쓸개가 없어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글쎄요, 어떨까요?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 도재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쓸개가 없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치로는 간과 아주 가깝지 않나요? 네. 보통 쓸개, 즉 담낭이라고 하는 장기는 간 아래에 위치해 있는 길이가 한 7에서 10cm, 폭은 약 3에서 4cm, 네. 용량은 한 50ml 정도 되는 표주박처럼 생긴 장기입니다. 네. 간 아래에 있는 거네요. 그럼 쓸개로 불리는 담낭이 하는 일이 뭔가요? 예, 담낭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합성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네. 간에서는 음식으로 섭취된 지질 흡수에 관여하는 담즙산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네. 담즙을 만들어서 담관을 통해서 내보내는데요.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관으로 배출된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해서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지방 소화를 도울 수 있도록 십이지장으로 담즙을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담즙을 만들어내는 건 간이고 담낭은 담즙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십이지장으로 내보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담낭에 돌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담석이 비교적 흔하지 않나요? 예. 먼저 담석이란 뭐냐 하면은 담석이란 담즙 내 구성 성분이 네. 담낭이나 담관 내에서 응결하고 침착해서 형성된 그런 결절성, 돌 같은 물질을 말합니다. 네. 그러므로 담석은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담낭에서 발생한 경우는 담낭, 담석, 담즙이 흐르는 통로인 담관에서 발생하면 담관, 담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담석의 유병률은 지역과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인구의 한 6%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남미에서 발생률이 인구의 한 11.2%로 가장 높고요. 네. 이어서 북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순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 5.1% 정도, 인구의 5.1% 정도가 담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 2.4% 정도,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담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석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해서 50세 이상인 경우가 담석 환자의 한 70% 이상이고요. 근데 최근에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젊은 연령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이 담석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담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결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예, 담석이 생기는 원인은 담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랑 담석을 구성하는 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분이 뭔가요? 예, 담석은 담석을 구성하는 성분에 따라 네. 크게 콜레스테롤 담석이랑 색소성 담석으로 구분을 합니다. 담석 구성 성분 중에 콜레스테롤이 50% 이상인 경우를 콜레스테롤 담석이라고 하고요. 네. 20% 미만인 경우는 색소성 담석이라고 합니다. 네. 색소성 담석은 발생 원인과 담석 성분에 따라서 다시 흑색석이랑 갈색석으로 구분을 합니다. 네. 먼저 콜레스테롤 담석을 말씀드리려면 콜레스테롤부터 저희가 알아야겠죠. 근데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여러 가지 호르몬과 담즙산의 재료로 이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보통 우리가 한 20-30%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나머지 7-80%는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
그러니까 당 대사를 통해서 간 세포에서 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은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많아지면 합성량을 줄이고 섭취량이 적으면 합성량을 늘리는 등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항상성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렇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면은 콜레스테롤은 물에 녹지가 않지 않습니까?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은 그 담관을 통해서 담즙으로 이렇게 배설이 되는데요. 그럼 콜레스테롤이 녹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뭉치게 되면 돌이 되기 때문에 담즙 내에서 정상적으로 콜레스테롤은 담즙산 그리고 인지질이라는 성분이랑 적정 비율로 섞여서 어떻게 물에 잘 녹는 그런 수용성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이제 콜레스테롤이랑 담즙산 그리고 인지질이 이렇게 잘 섞여 있는 그런 혼합 형태를 혼합 미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콜레스테롤 담낭 담석이 만들어지는 데는 세 가지 한 필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담즙 내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화포화가 돼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세포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은 그런 물에 잘 녹는 그런 수용성이 되기 위해서는 혼합 미셀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혼합 미셀을 구성하는 세 가지 성분 그런 비율이 많이 달라지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그런 수용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과포화되고 이에 따라서 그 미세 결정이 만들어지죠. 두 번째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낭에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담낭에서 만들어진 미세 결정이 12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미세 결정들이 뭉쳐서 콜레스테롤 담낭 담석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담석은 뭐 잘 아시겠지만 흔히 비만, 뭐 반대로 너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급격하게 체중을 감소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잘 생기고 여성인 경우가 남성인 경우보다 많고요. 특히 이제 여러 원인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여성 호르몬을 복용한다거나 임신 그리고 고열량, 고지방 시기를 하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담석이 잘 생깁니다. 저희가 이제 비만하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급격히 체중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간에서 담즙으로 콜레스테롤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담석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군요. 여성이 남성보다 잘 생기는데 그 이유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음식으로부터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증가시키고 또 간세포에서 담즙으로 콜레스테롤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 여러 이제 담석이 많이 잘 생기는데요. 임신 시에는 임신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담낭의 그 운동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담석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석은 성분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담석이랑 색소성 담석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색소성 담석은 다시 이제 흑색석이랑 갈색석으로 나눠지는데요. 흑색석은 뭐 칼슘 빌리루비네이트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랑 그리고 황달의 원인이 되는 빌리루빈 그 중에서 이제 간에서 이렇게 포합돼서 나오는 거 포합형 빌리루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빌리루빈이 주 성분이고요. 주로 이제 적혈구가 잘 파괴되는 뭐 용혈성 빈혈이라든지 아니면 강경화가 있는 경우에 잘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갈색석이라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갈색석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이 갈색석의 원인은 담관에 기생충이나 세균 감염이 있을 경우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석은 구성 성분에 따라서 크게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으로 구분이 되고 또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요. 담석 자체가 담낭 안에 있다고 해서 몸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건 아닐 텐데요. 특히 결석의 크기가 좀 작으면 없애지 않아도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낭 담석은 한 70-80% 정도에서는 증상이 없이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담낭 담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 1년에 한해서 인구의 한 그 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에서 한 2% 정도에서만 복통 같은 증상이 생기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급성 담낭염 같이 이제 그런 심한 합병증은 한 0.1에서 한 0.2% 정도에서만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15년 정도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담석에 의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없는 담석 같은 경우라면은 뭐 합병증이나 그런 발생할 확률이 작기 때문에 네. 저희가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담낭 담석은 크기가 크거나 개수가 많을수록 증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네. 뭐 증상이 아예 발생할 확률이 적거나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크기와 통증일까요? 담석으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증상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담석에 의한 전형적인 증상은 매우 심한 통증인데 그 네. 통증의 정도가 우리가 애 낳을 때, 출산할 때 정도의 통증이라고 해서 담산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담석이 있다고 배만 아프다고 무조건 담석에 의한 증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이런 전형적인 담석에 의한 증상은 보통 이제 위치 자체는 윗배라든지 담석은 이제 오른쪽 간 밑에 있기 때문에 네. 오른쪽 윗배가 갑자기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요. 보통은 이게 뭐 수분 내에 그 최고점에 도달해서 보통 저희가 배가 아프면은 아팠다가 안 아팠다 그런 걸 반복을 하는데 네. 이 담석에 의한 통증은 그런 거 없이 계속 이제 아프고요. 뭐 토가 구토랑 그런 것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네. 특징적인 소견이 이 담석이 있으면 배가 아프면서 오른쪽 어깨나 등 쪽으로 이제 방사가 되고요. 네. 한번 아프게 되면은 이게 뭐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몇 시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담석에 의한 통증이 뭐 5시간,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급성 담낭염 같은 그런 합병증이 생겼다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통증이 그렇게 계속 지속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또 담낭과 담관 사이에 돌이 걸렸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통증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글쎄요,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게 담낭은 이제 담즙을 보관했다가 담관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장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담낭이랑 그 담관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를 이제 담낭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담낭관은 뭐 직경이 한 2m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3, 4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담석에 의해서 급성 담낭염이 생기는 경우가 이 담석이 담낭관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담낭에 있는 담즙이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급성 담낭염이 주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총담관에 담석이 있다 그런다면은 그 총담관에 있는 담석은 담낭 내에 있는 담석이 총담관으로 빠져나와서 생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담낭관을 막고 있던 담석이 총담관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은 뭐 일시적으로 통증이나 그런 게 좋아질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 담석이 밖으로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담관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이제 급성 담관염이라든지 급성 췌장염 같은 그런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총담관에 있는 담석은 증상이 없어도 크기에 관계없이 제거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담석이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담석의 중요 합병증으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급성 담낭염이라든지 만성 담낭염, 네. 그리고 급성 췌장염도 담석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흔하진 않지만 담낭-담석이 담낭암의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급성으로 오는 담낭염이나 담관염 또 췌장염까지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소화장애도 느끼는 걸까요? 역류성 식도염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담석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석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담산통, 굉장히 심한 통증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보다는 비특이적, 그러니까 뭐 소화가 안 된다, 윗배가 불편하다, 뭐 배에 가스가 많이 찬다, 네.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게 담석에 의한 증상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 뭐 위염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증상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배가 아프다고 무조건 담석이 있고 배가 아프다고 무조건 담낭에 의한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삼통은
굉장히 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아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제 담석에 의한 정형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소화장애가 반복될 때는 담석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데요. 구분하기는 쉽진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역류성 식도염과 구별이 되는 담석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네. 보통 소화불량 하면은 이제 흔한 원인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네. 뭐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고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소화성 궤양, 위궤양이나 십이장교 같은 궤양,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악성 종양, 이런 것들이 보통 소화불량의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인 없이 소화불량 증상이 지속되면은 물론 담석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역류성 식도염 하면은 전형적인 그런 증상은 위산이 역류되면서 이렇게 신물이 넘어온다 그러죠. 신물이 넘어오면서 가슴 부위에, 그러니까 목에서 명치 부위까지 굉장히 화끈거리고 쓰린 그런 느낌이 특징적인 건 소견이거든요. 근데 담석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복부나 우상복부에서 발생해서 등으로 이렇게 방사되는 그런 매우 심한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담석으로 인한 통증은 좀 시간이 길다고 하셨는데 제 주변에도 담석으로 수술한 분이 있는데 몇 시간씩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돌이 좀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가야 증상도 사라진다는 건가요?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전형적인 담석에 의한 증상은 증상이 발생하면은 증상이 있었던 환자 중에 한 3분의 2는 증상이 발생하고 좋아졌다 그래도 다시 재발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이제 과거에 담석에 의해서 굉장히 심한 통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그런 통증이 있었다면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은 지금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뭐 통증에서 옆구리나 등이 아팠다는 말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 담석에 의한 통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른쪽 등이나 아니면 오른쪽 어깨 쪽으로 방사되는 방사통인데요. 이런 방사통이 발생하는 이유는 통증을 전달하고 느끼는 게 신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통증을 전달하고 느끼는 신경 경로가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담석 때문에 아프면 이게 등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뻗치면서 아플 수가 있는 거죠. 담석증 치료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치료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록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과거에 담석에 의해서 굉장히 심하게 아팠던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담석에 의해서 이제 뭐 급성 담낭염이라든지 췌장염, 담관염 같은 일이 생긴 경우라면은 당연히 이제 담낭 절제술을 해야 되는 걸 치료 원칙이고요. 현재 담낭 절제술은 배를 열고 하는 수술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이제 복강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상이 없는 그런 담석 중에서라도 담석의 크기가 뭐 3cm 이상으로 큰 경우를 거대 담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담석의 크기가 3cm 이상 굉장히 크거나 담낭 용종이랑 같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담낭암의 위험 인자인 그 담낭벽에 칼슘이 침착해서 이렇게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도자기처럼 이렇게 담낭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석회화 담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담관에 담석이 같이 있는 경우, 또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뭐 장기 이식이나 그런 걸 받아야 되는 경우, 아까 그 흑색석의 원인이 만성 용혈성 빈혈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라든지 나이가 굉장히 어린 경우에 담석이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거든요. 나이가 뭐 20살이나 뭐 20살 이전에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담관 낭종이라든지 뭐 췌담관 함유 이상과 같이 췌담도에 선천성 기형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지금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이거는 예방적으로 담낭 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낭에 돌이 있어도요, 뭐 크기가 좀 작거나 증상이 없으면 치료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예방적으로 담낭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상이 없는 담석은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관에 돌이 있을 때는 크기나 개수에 상관없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위치가 중요한 걸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낭에 있는 담석은 증상이 없으면 좀 지켜봐도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담관에 담석이 있는 경우라면은 그 담석이 그 담관 통로를 막아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뭐 증상이랑 상관없이 크기, 뭐 개수, 위치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담관에 있는 담석은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낭보다 담관에 생긴 돌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네요. 황달이나 폐혈증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위험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담관에 있는 담석은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는 그 담즙 통로를 막아서 황달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급성 담관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기에 급성 담관염이 발생했는데 뭐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뭐 폐혈증도 같이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담관에 생긴 돌의 치료도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적 치료로 진행이 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간 외 담관, 담관도 이제 간 내에 있는 담관이 있고 간 외, 간 밖에 있는 담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 밖에 있는 담관에 발생한 그런 총 담관에 있는 생긴 담석은 대부분의 경우는 내시경 역행 담체관 조용술이라고 하는 그런 내시경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 내에 있는 담관에 위치한 담석은 내시경 치료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뭐 다른 중재적 시술이라든지 외과적 뭐 방법으로 수술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담석의 치료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담낭에 담석이 있는 게 확인됐을 때 크기가 작거나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는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면 될까요? 네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방적으로 담낭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상이 현재 없는 담낭 담석은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담낭 담석이 이렇게 좀 커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추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담석 증거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병원 소화기 내과 도재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피가 잦은 분들이 있죠. 코 점막이 건조하다는 생각도 하고 손가락으로 코를 자꾸 자극하는 것도 이유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코피는 왜 나는 걸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도 코피가 잦은 경우가 있습니다. 코피를 흘리는 이유가 다양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코의 역할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들어오는 이제 첫 입구가 코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코하게 되면 이제 냄새를 맡아서 나쁜 공기를 감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안 좋은 냄새, 나쁜 냄새를 맡으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숨을 참고 회피하려는 반응이 있는데요. 이렇게 코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또 이제 냄새는 안 나더라도 이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꾸 들어오게 되고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들도 들어오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도 지켜야 하는 어떤 면역 기능에서도 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의 이제 앞부분에는 그 점막 안에는 얇은 혈관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얽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키셀바흐 혈관총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도 부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 앞부분이 이제 건조해지기 쉽고 또 염증도 잘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코딱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그런 상처도 잘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손가락으로 또 자주 이렇게 자극을 줄 때 쉽게 손상받기 쉬운 부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코피가 잘 날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혈압이 또 높아지게 되면 혈관벽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출혈 위험이 또 높아질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거나 또 아니면 경험적으로도 뭐 밤을 샜다, 과로했다 그러면 상징처럼 이제 코피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혈압이 올라가거나
코 점막이 약해지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코피 비출혈 위험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원인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보통 피곤해도 코피가 나고 이제 코가 건조해도 출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코피가 나는 지속 시간이라든지 얼마나 자주 흘리느냐도 살펴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코피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좀 나다가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지혈이 되지만, 이제 그 출혈량을 좀 측정하기 어렵다든지, 또 앞으로 나는 피뿐만 아니라 이제 목 뒤로 넘어가는 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 시간이나 또 한꺼번에 얼만큼 피가 많이 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많은 양이 났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이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서 체내에 혈액이 부족해지게 되면 맥박수가 오르고 이제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어지럼증이나 숨 차는 것도 또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가 어느 정도 났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또 이렇게 피를 잘 일으킬 만한 요인들, 특히 이제 혈액이 응고가 잘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경우, 우리가 기저질환, 간이나 콩팥이 나쁘거나 이제 혈우병과 같은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치료 목적으로 또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일반적인 경우보다 지혈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출혈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출혈 자체보다는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정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문제는 이제 이 피가 나면서 이제 앞으로 나는 피도가 좀 뒤로 넘어가면서 또 피떡, 피가 여러 가지 뭉친 것들이 또 이제 기도로 또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또 우선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피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혈액 손실과 또 기도 확보가 또 우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코피를 쏟는다는 말도 하지만 한 번에 정말 많은 양의 코피를 쏟아내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걱정이 됩니다. 그럼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많은 코피가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고 또 지혈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국소적인 코피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코에서 출혈을 일으킬 만한 암이나 종양이 있다든지 우리가 혈관들이 이제 풍부한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에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겠고 또 드물지만 이 혈액 응고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럴 수가 있겠는데 혈액 응고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피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출혈, 그러니까 이제 피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멍이 자꾸 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코피가 너무 심할 때는 병원에 가서 지혈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혈량이 많고 우리가 압박을 해도 멈추지 않을 때 주로 이제 압박이 안 되는 부위 하게 되면은 코의 앞부분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후기 출혈이 의심될 때 또 이제 전신질환 환자분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제 지혈을 하는 상황이 있을 텐데요. 종종 이제 코피가 멈추지 않는다, 피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이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대부분은 또 이제 도착하고 나면 또 이제 어느 정도 멈춰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코피가 양쪽에서 난다고 이렇게 막 양쪽을 코를 막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한쪽에서 나다가 그것이 이제 반대측으로 새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해 보면 또 이제 잘 지혈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일단 많이 난다고 의심이 되면 이제 빈혈, 피를 많이 흘려서 피가 부족하지 않은지, 응고 장애가 있지 않는지,
또 혈압이 높지 않은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판단하시기에 지혈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물론 이제 자동적으로 멈출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이제 지혈이 되는지 또 추가적으로 큰 병원으로 가야 할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 속을 들여다보는 검사도 있고 또 내시경 검사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가 많이 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지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출혈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되면 코 안을 직접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게 같은 비경으로 이제 콧구멍을 살짝 벌려서 빛을 비춰서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그 출혈 부위가 이제 앞쪽에서 코 앞쪽은 우리가 맨눈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이렇게 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게 되면 이것은 전방에서 출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앞쪽에 출혈 부위가 관찰되지 않고 더 깊은 곳에서 출혈이 난다고 의심이 되면 우리가 내시경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봐서 출혈 부위 확인하거나 아니면 코 안에 종양, 혹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CT나 MRI를 촬영하게 되면 이러한 종양이나 또 혈관 기형 같은 것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서 출혈 위치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혈 부위를 들여다보거나 내시경 검사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간이나 콩팥 질환이 의심될 때는 혈액 검사도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 안에서는 혈전이 생기면 안 되니까 피가 잘 통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혈관 밖으로 피가 출혈이 될 땐 또 잘 멈춰야 되고 이렇게 혈액은 굉장히 정교한 기전에 의해서 응고가 조절되고 있는데 이런 응고 기능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혈우병 같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뇌경색이나 또 심근경색 위험 때문에 이제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러한 혈액 응고 인자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혈액 응고 기능이 떨어져 있고 또 우리가 피를 이렇게 잘 지혈하기 위해서는 혈소판이라는 우리 혈액도 매우 중요한데 혈소판이 너무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또 신장 기능이 나빠서 피가 잘 안 걸러져서 요독증이 있는 경우에도 출혈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간이나 콩팥 질환 같은 것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종양이나 혈관 기형이 의심될 때는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증상이 심하고 반복될 때는 혹시 종양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드문 원인이긴 하지만 의외로 이제 우리가 코 안에 비강이나 아니면 코 옆에 부비동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굴 같은 구조가 있는데 이쪽에도 이제 암이 또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또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상대적으로 흡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런 종양 위험이 높아지겠고 그다음에 혈관 기형처럼 혈관이 풍부한 혈관 섬유종이나 유두종 이런 경우에도 이런 혈관들이 출혈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코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 겉으로는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시경이나 CT나 MRI 이런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피가 날 때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피가 나게 되면 이제 당황하시니까 일단 고개를 이제 뒤로 젖히게 되면 코가 이제 코피가 앞으로 안 나는 것 같아서 좋은 방법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제 뒤로 젖히시게 되면은 혈액이 뒤로 넘어갈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위장을 통해서 내려가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이제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어떤 덩어리를 형성할 수가 있겠고 이것을 이제 구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입 밖으로 배출이 되면 좋지만
그것이 이제 또 흡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혈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뒤로 젖힌다고 지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 앞쪽을 눌러주면 코피가 멈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코피의 90% 이상은 이제 앞쪽에서 나기 때문에 앞쪽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리고 대부분 피는 한 5분 이상 이렇게 지혈을 눌러주게 되면은 대부분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 앞쪽은 우리가 눌러서 지혈이 가능한 부위이기 때문에 코피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손가락으로 이제 코 앞쪽에 콧망울 뼈 밑에 부드러운 부분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압박해 주시게 되면은 대부분 코피는 이제 멈추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개를 좀 숙이고 콧망울, 그러니까 코 앞쪽을 눌러주면 좀 코피가 멈추는데 효과적인 거고요. 코에 솜이나 휴지로 막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대부분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솜이나 휴지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압박을 하실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그것이 너무 거칠다든지 또 거칠게 또 뺀다든지 이런 경우에 점막 손상이 생길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오염된 솜이나 휴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2차적인 감염 위험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멸균 솜이나 거즈를 구비하고 계시다면 그걸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이제 코 점막 자체는 꼭 무균으로 다룰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깨끗한 솜이나 휴지로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코피가 나도 저절로 멈추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코피가 계속 나면 몸이 좀 약한 건가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은 이제 코피가 나는 것이 이제 흔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징적으로 어릴 때는 아무래도 점막이 얇고 또 여러 가지 면역 항원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코가 이제 민감해질 수가 있겠는데 또 이제 자주 코를 후비는 그런 습관 때문에 몸이 약하다기보다는 이런 부수적인 외상 이런 것 때문에 코피가 흔히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 이제 몸이 약한 건가라고 걱정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를 조금만 자극해도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던데 성장하면서 괜찮아질까요? 네, 대부분 이제 성장하면서 점막이 좀 두꺼워지고 하면서 이제 빈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가급적 어린 때 코를 자주 후비는 습관은 좀 교정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그렇게 아이들은 코를 자주 후비고 비비고 또 손이 코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원인인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기나 비염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는 여러 가지 상기도 감염,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기 쉬운 그런 부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기게 되니까 복합적이겠죠. 또 염증이 자주 생기니까 또 손을 자주 코로 손이 자주 가게 되고 또 자주 후비고 비비게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감기나 비염에서 코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코의 자극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딱지가 있다면 억지로 떼어내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생리식용수 같은 것들로 좀 수분을 좀 보충해 주면서 자연적으로 배출되게 도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코피는 비교적 흔하고 또 성장하면서 많이 괜찮아진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아이들의 코피에서 좀 눈여겨봐야 하는 증상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연령을 좀 봤을 때 2세 미만에서는 아이들이 그 코를 후비는 습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만약에 2세 미만의 아이들이 코피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액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 드물지만 또 아동 학대 가능성도 의심해 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압박에 대부분 멈추지만 계속 장시간 출혈이 된다면 역시 혈액 응고 질환 같은 것들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 압박에 멈추지 않고 또 이제 다른 부위에도 자주 멍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도 의심해 봐야 되고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이런 작은 이물질 같은 것들 코에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겠는데 이런 이물질이 오래 있으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서 또 코피가 날 수가 있어서 이런 이물질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코피가 당황스러운 건 갑자기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또 아이들은 자다가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렇던데요. 이럴 땐 혹시 삼킬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까요? 네, 만약에 이제 자다가 특히 삼키면서 코피를 나면 어느 정도 흘렸는지 참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삼킨 코피 같은 경우에는 구토를 해서 빨간 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변으로 검은 변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자다가 이제 대량 출혈이 있고 그것을 대량 삼킴으로 인한 기도 후변 위험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코피에서 관심 가져야 하는 부분들 말씀 주셨고요. 성인의 코피에서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코피의 출혈량이 많거나 지혈이 안 되는 증상에서 당뇨병이 연관될 수 있다는 말도 하던데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혈당이 높은 것 자체가 코피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으면 혈관도 약해질 수가 있겠고 또 감염에 또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피 출혈성 위험성이 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좀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당뇨병인 분들이 혈액순환 개선제나 혈전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코피에 조금 민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요. 약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약을 바꿨을 때 이득과 손해를 잘 따져보셔야 되겠는데 출혈이 너무 작고 많다면 약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이 치명적인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따라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코가 너무 건조하다든지 국소 외상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피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또 이비인후과에서 그 지혈을 할 수 있는 처치를 또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코피와 관련된 말씀 들었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건의 힐링이 필요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